Please make sure to have subtitle on for our audience watching on YouTube.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산업계 세션 진행을 맡은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의 정희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은 스마트 관광과 관련한 산업계 전문가 세 분께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시는 만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KT 메타버스 DX 사업팀의 한현석 과장님께서 스마트 관광, 실감 미디어 활용 관광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거 요청을 받았었을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제안서를 만드는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 때 인공지능의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설명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스마트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과 그런 것들에 대한 동향 같은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초대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관광과 교수님들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저의 입찰 심사에 보통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요새 많이 하는 것들은 실감 미디어라고 합니다. 실감 미디어, 리얼리스틱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머시브 미디어라고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실감 미디어는 딱 간단하게 한마디입니다. 이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모든 영상의 매체를 다 실감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제 좀 시대가 가긴 했지만 이런 VR이라던가 옆에 보시는 AR과 같은 이런 용어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새 이제 팬데믹 이후로는 조금 저렇게 HMD 같은 거를 돌려 쓰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 최근 애플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생성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귀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언맨이라던가 레디 플레이 원 같은 것들 항상 꿈꾸시지만 사실 이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 미디어로 관광적으로 보통 활용하는 사례는 지금 앞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삼성동 코엑스에 있는 이제 엑스코 미디어 월이라던가 광화문에 있는 이제 지금은 K 컬처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광화벽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나모픽 기법이라던가, 그리고 그 파도 치는 거를 이제 요거를 요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아나몰픽 더하기 이게 무슨더라? 하여튼 슈퍼 리얼리즘인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목을 끄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감 미디어 관광적 활용으로는 저희 KT가 조금 진행했었던 빛의 벙커, 제주도의 빛의 벙커 있고요. 그리고 팀랩월드와 같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이제 뭐 아르떼 뮤지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성이 되면서 이런 갤러리형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실생활성에서 미디어인데, 이건 기생충인데요. 기생충에 있는 2층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CG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 CG도 정말 간단한 게 요새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덱스터 스튜디오에 내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면요, 요 위에 파란색 부분을 가장 어울리는 색깔로 먼저 1차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뒤에 후반 작업을 통해서 빨리빨리 인입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옛날부처럼 이제 그 개발자가 계속 이제 마우스를 막 클릭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 62년생 탐 크루즈 형은 CG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짜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실감 미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디스플레이와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TV, LED, VR, AR, 빔 프로젝터 뭐 이런 여러 가지와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는 비디오와 오디오가 이제 중요한 원래 역할이었지만, 사실 요새는 생성형 AI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 미디어는 사실은 가짜라는 뜻이죠. 이제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가짜가 아님을 이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어떤 눈을 뺏을 것인지, 어떻게 오게 만들 것인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메타버스를 적어놨는데, 어떤 분들 가끔씩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신 분인데, 버스 아닙니다. 유니버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버스라고 하시면 좀 떨어지니까 그 버스는 제껴주십시오. 그리고 요 단계 좀 실감 미디어 사업입니다. 요 옛날에 보셨던 VR 이런 거 이제
타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광지 가면은 꼭 있어서 애들이 요 앞에서 이제 시끄럽게 울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테고요. AR,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많이 있는데 AR은 산업계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걸 합쳐놓은 MR이라고 있는데 MR이 이번에 이제 바이브 거라 떠지만 애플에서 나온 이제 VR 헤드셋 같은 경우에도 앞에 카메라를 넣어서 카메라를 이제 저희 눈앞에서 바로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실생활과 가상을 좀 섞는 형태의 믹스드 리얼리티인 MR을 좀 많이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키게 되면은 배경하고 실제와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안경 형태의 M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구부려서 뭐 러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한 공간을 이제 축구장, 농구장, 피구를 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직리프에서 만든 컨셉 영상인데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람 다 사기꾼들입니다.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왜 중요하냐면은 관광지와 잘 어울려요. 이거를 이용해서 기존에 판에 박혀 있던 관광지에 다른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여기에 왜 저게 돼 있는가? 네,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죠. 이거 우영우에 나왔었던 건데 이제 로펌에 들어가면은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대형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창원이라던가 대구라던가 부산이라던가 특히 부산 엑스포 때문에 LED를 달아서 만드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컨텐츠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광화시대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아주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 뽑았었을 때 입찰이라는 거를 거치게 되는데 입찰을 했었을 때 관광과 교수님들이 꼭 오시는데 기술 같은 거를 전혀 생각 안 하시고 관광적으로만 보시니까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를 하고 보시면은 왜 이걸 만드는 거야? 왜 파도 치는 게 뭐가 좋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어서 이런 미디어적인 활용을 배제해서도 조금만 사료를 해주신다면은 좀 좋은 컨텐츠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다 죽어가는 이제 강정보라는 구형 저수지에 디아크라는 걸 만들어서 미디어 파사드를 매번 밤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죽은 곳을 관광지화한 되게 좋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저렇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도 모이게 된다면 관광 활성화, 관광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네, 다 알고 있죠. 이거 연말 되면은 과연 신세계백화점은 어떤 걸 틀어줄 것인가. 이건 저희 업계에서도 되게 화두고요. 여기 만들어진 업체들이 참 좋은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올해는 더 LED를 많이 써서 화려하게 만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관광지는 아닌데 관광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잘 봐주시면 되고, 네, 미디어 조형물 이상한 거 뭐 싸이 손 같은 거 자꾸 그런데 점수 주지 마시고 이제 LED 같은 걸 이용해서 되게 화려하고 예쁜 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선별해 줄 수 있는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성공했던 건 야간 경관 조명이 있는데 통영 디파랑 같은 경우는 KT는 2등을 했습니다. 1등 좋은 단밀이라는 회사가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관광 개발이죠. 다 도심 끝에 있는 조그마한 섬을 하나를 야간 경관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섬이 잘 개발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관에 조금씩 들어가는 체험들도 다 미디어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트렌드를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트렌드는 요 딱 4가지가 트렌드입니다. 사회적이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이고 문화적입니다. 코로나 이런 거에 정말 저희도 많이 흔들립니다. 관광 말로 못하겠지만 미디어도 저희 메타버스가 확 떴던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되면서 메타버스로 자꾸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이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많이 했겠죠. 선거할 때 미디어 진짜 많이 찾으시고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다시 코로나 이런 거 다 저희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입니다. 한국의 타임스퀘어를 만들겠다고 한 곳은 정말 전국의 모든 곳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놈의 타임스퀘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만든다고 하죠. 타임스퀘어 같은 데나 이제 영국에 있는 피카델리 이런 데를 표방하긴 하는데 한국에 뭐가 표방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미디어 타임스퀘어가 계속 개발된 걸 보시면은 미디어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런 거 부분 보시면 되고요. 일본적인 색깔, 미국적인 색깔, 중국적인 색깔들이 많이 섞이고 그들이 주도를 하고 LED 같은 것도 주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축제, 특산물, 관광지, 역사 이런 것들은 항상 주제로 나오고요. 문화적으로도 영화, 가수, TV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은 제일 하드웨어적으로는 거거익선입니다. 이제 LED 시장도 거거익선이라서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한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LED를 활용해서 공연을 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임영웅입니다. 임영웅이 LED를 실제 시가로 따졌을 때 한 번 공연 때 쓰는 LED 값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의 컨텐츠를 틀어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오는가. 근데 임영웅 하나라가 브랜드가 되니까 많이 모이겠죠. 다만 이거를 하드웨어로 구축을 했었을 때 어떤 걸 틀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근감의 극대화입니다. 지금 저희 쓰고 있는 것도 카메라로 1차원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뭐 뒤에 이제 그린 벽을 이용해서 하지만은 사실 요새는 다 이제 XR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LED를 뒤에 직접적으로 놔둬서 카메라 무빙과 함께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무빙과 함께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외국에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것처럼 많이 하는 것들 합성 자연스럽게 하는 거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나는 거 이게 이제 아나모픽 기법이라고 해서 좀 튀어나오듯이 이런 각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요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입체화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덕광받고 있는 AI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입니다. 이제 이 호랑이의 처음에 이제 잠깐 보신 모델링 나오고 1차, 2차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손을 막 터치를 해서 많이 CG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AI로 심어서 반복되는 과정들을 많이 제끼는 게 요새 최근에 CG의 트렌드예요. 많은 이제 컨텐츠 업체들은 이제 이런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밀하고 정교해지는 것도 많아요. 여기 더 관광가시니까 외국 많이 나가실 텐데 인천공항에 중간에 가시면 이거 LED 크게 된 거 보실 거예요. 지금 이게 2018년에 했었던 LED거든요. 이때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다만 작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이제 업체 한국 몇 군데가 합쳐가지고 한국의 이제 그 소울을 한번 담아보자 해갖고 정말 미친 듯이 혼을 갈아서 만들었거든요. 디테일, 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금동 황가 사유상의 디테일을 이만큼 살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공항을 가면 사진을 꼭 찍는 외국인들을 찍는 공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또한도 관광적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발하고 강렬한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레이저 막 쏘는 거잖아요.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람을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개발됐었던 못 쓰는 땅굴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개발하려고 해서 자꾸 뭔가 막 와인을 집어넣고 막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 안 넣어도 충분히 이런 빛만으로도 해도 충분히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거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체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것은 꼭 입체적으로 안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옆에 하얀색 선만 둬도 이 물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기발한 기획력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딱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영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는 언리얼이라는 좋은 엔진이 나와서 누구나 쉽게 많이 이제 컨텐츠들을 3D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언리얼을 조금만 만지시면 어떤 생각하시냐면요, 3D로 된 PPT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네, 3D로 된 PPT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로 정말 찐으로 만들고 5명으로도 게임을 만드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관광학적으로도 정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같은 거를 틀어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똑같이 만드는, 일본을 똑같이 만드는 건데 정말 이거는 한 명이 밤만 새면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자들이, 고급 기술자들이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아직도 지자체에 가면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멋있게 틀어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제안에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래서 퀄리티 같은 거 저희 제안할 때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려도 보고 하는데 인테리어라든가 입체적인 부분을 많이 넣어서 어떤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도 그런가요? 보통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교수님 보고 전, 마지막 뭐 반영본, 보고 후, 뭐 파이널 1, 2, 3, 4 이런 저희 미디어 업계는 거의 뭐 이런 것들을 한 100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기획 초안에서부터. 예, 저희 내부 건데도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는 것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재밌을 거고 누군가는 재미가 없는데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포인트는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마라고 하죠. 그런 포인트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에서 미디어는 왜 중요한가? 관광에서.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지금 저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04년생, 저 04학번인데
04년생이 이제 성인이 됐다고 막 까불랑거리는데 그 친구들이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젠지라고도 하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미디어에 되게 높습니다. 옛날 같이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는 도가 정말 빠르고 흡수도 빠르고 그리고 버리는 것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를 상대로 했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이 지금 현재 상태로 괜찮은가, 이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자원하고는 미디어가 충분히 필수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느 날 한라산 꼭대기를 올라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꼭대기를 못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도 많고 장애인도 많으시고 그런 사람들은 한라산 꼭대기를 평생 못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 미디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나라에 있는 전시 시장이나 이런 관광 시장에서는 이렇게 입찰 마피아 같은 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느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뭐야 국립박물관이 왜 이래 하면 울리고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 게 앞에 뒤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카르텔이 있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합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많이 없는 거 너무 아쉬운 부분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상이 좀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랑 그리고 이제 옆에가 실제 고종을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 복원까지는 많이 쉽구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쓰시겠지만 기가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음성 대화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종을 누르면 고종이랑 대화하는 게 나오거든요. 고종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몇 개를 심어 놓으면 고종과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저희의 앞에 이렇게 붙여 놓거든요. 고종한테 이런 걸 물어보라고. 물어보면은 얼추 이 사람이 고종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인공지능으로서 말을 해줍니다.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사고 나면은 CCTV 같은 거 이용해서 범인 잡는 데만 쓰지 말고 이 CCTV들을 이용해서 내 관광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기 얼굴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새는 트레이싱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은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관광과 미디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저를 여기 불러주신다면은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제안서를 만들 때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해야죠. 네. 그 실감 미디어가 예.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잘 해갖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실제 그 비용하고 이렇게 입찰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 머니하고 예. 충분히 그게 그 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한 3억 미만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만 해서 3억 미만, 5억 미만 정도 되는 사업은 사실 그 정도 퀄리티 나오기 좀 힘듭니다. 다만 이제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광화벽화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88억을 해요. 그리고 저 요새 이거 얘기해도 되나? 준비하고 있는 설문대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설문대 박물관이 이제 곧 입찰에 들어가는데 그게 90억입니다. 근데 사실 90억짜리, 80억짜리, 100 몇 억짜리 원주에 있는 딸이꿀 200억, 한국 도시건축박물관 400 몇 억, 이런 거 많거든요. 그 안에 사실 정말로 일하는 업체들이 잘만 들어간다면은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도 남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400 몇 억이나 100 몇 억이면은 영화도 한 편 찍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투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쓰이면은 이제 총 100억이지만 정부는 100억을 썼지만 부가세 10% 제외하고 90억, 그리고 이제 투찰률은 보통 80%를 쓰게 됩니다. 그럼 80% 쓰면은 90억에 80% 수준밖에 안 되고, 거기에 카르텔들이 지배하고 있는 몇몇의 교수님들에 대한 학회 비용 이런 것들 쓰시고 되면은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정부가 쓰고자 하는 비용의 50%도 못 씁니다. 그게 이제 부산 과학박물관 가면 170억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쓴 돈 60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그 평수를 채우겠습니까? 아쉽죠. 사실은 돈은 충분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 되겠다는 게 나왔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많이 사장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아주 아직까지는 되게 중소기업, 소기업에 가깝죠. 예, 그런 머리 좋고 똑똑한 친구들 6명, 7명끼리 만든 회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하도급이 많이 들어가죠. 제도 하도급이 들어가면은 앞에서 여기 깎이고 저기 깎였던 돈으로 자신은 그 돈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보고가 될 때는 이제 몇 억이 올라가 있으니 참 그런 것만 봐도 몇 편을 더 만들 수 있는 돈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저런 거 심사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좀 의문이긴 해요. 항상 왜 여기 보면 이제 딱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쭉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원을 강의를 안 하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늘 그 학술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바쁘시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오시는 분들은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수업이 한 2개밖에 없으신가 싶을 정도로 다니신 분들은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안 다니신 분들은 아예 모르시죠. 근데 1차 공고 후에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런 지자체나 홈페이지나 이런 보면은 뭐 무슨 박물관 평가위원 모집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공지를 합니다. 그걸 늘 찾아보시는 분들만 찾지. 그리고 아마 교수실 같은 거 있으시면은 뭐 몇몇 전시업체들이 방문해 갔다면서 명함 딱 꼽아놓고 가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늘 찾아다니시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좀 그런 입찰 시장이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트래볼루션의 베이누 대표님께서 생성형 AI는 여행과 여행사의 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래블루션의 베이노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학교를 이번 학기 휴학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여기 다녀서 한 학기에 이렇게 둘이 다니는 건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다라고 느껴서 저는 좀 쉬고 육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학술대에 처음 초청을 받았는데 생성형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고요. 저도 관광과 나오고 계속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그리고 여행업에 조금 더 가깝게 일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현업에서는 우리 생성형 AI를 대체 어떻게 보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도로 공유해드리는 자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14년에 창업해서 내년도면 이제 10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관련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챗 GPT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죠. 모두가 와, 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때부터 많아지기 시작했고 아마 우리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이 챗 GPT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챗 GPT로 과제를 하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저도 몰래 과제 많이 했거든요, 이걸로. 네, 그런 것들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업에서 이게 뭔가 새로운 물결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여행의 필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미디어에서는 이제 모든 산업이 체인지 될 것이다, 완전히 근간부터 바뀔 것이다 라는 것들이 많이 되게 나왔었죠. 특히나 여행 분야에서도 여러 이 글로벌 IT 기업들, IT 베이스의 OTA들이 챗GPT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내놓고 하면서 뭔가 그 우리 기존의 레거시 업계라고 불렸던 이런 패키지 여행사라던가 이런 업계들이 이제 망할 것이다, 모든 것들은 바뀔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OTA가 가장 처음에 이제 챗GPT를 연동한 서비스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트립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트립닷컴, 그 다음에 아고다, 익스피디아 이런 글로벌 OTA들 중심으로 IT 기술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 중심으로 많은 GPT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 다 5단계 중에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행자 의사결정 과정이 6단계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드리밍,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구매 의사 결정을 하고,
여행의 경험을 하고 리뷰를 남기는 이 6단계에서 6단계의 과정에서 그러면 AI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리밍을 찾기 되게 어려웠는데 가장 현업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이 카피라이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리튼이라는 국내 서비스 있는데 저희도 여기에서 이제 카피라이팅들을 많이 좀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광고를 할 때라거나 네이버 광고를 할 때 이게 또 광고 문구 만드는 게 여간 귀찮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들이 아니라서 그런 문구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GPT 프롬프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헤드 카피를 만드는 프롬프트에다가 저희가 사이판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팔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사이판 지역에 올 겨울에 가족 여행들이 가기 좋은 광고 문구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옆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가족 여행의 최적지 사이판으로 떠나자, 4시간 거리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이런 프롬프트가 이런 광고 문구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파이어링의 측면에서 블로거나 유튜버 분들이 이런 GPT를 통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그걸 실제로 여행을 하고 얼마나 그 여행이 재밌었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또 만들기도 해서 이런 AI를 통해서 내가 여행을 하면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자극들을 계속 로컬단, 미디어단에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피 부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광고 문구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는 루이스라는 AI 신입사원을 카피라이팅 팀에 도입을 해서 이 친구가 카피라이팅을 만들게 하고요. 또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애즈에서 광고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때 AI를 통해서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것들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그 최근에 관광공사에서 되게 재미난 한국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반고흐가 한국에 왔으면 어떤 모습일까 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의 이런 그림풍을 가지고 한국을 표현하는 거를 AI한테 그리게 하고 이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아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네, 안 보이네요. 요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멋있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부터 시작해서 해외 작가들이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 탐색에서 계획 부분인데 지금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이런 LMM이 찾아내고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추천해주고 플래닝을 해주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게 이제 리튼이라는 우리 한국형 이 GPT 플러그인 서비스인데 여기에도 여행이라고 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서비스들이 여행지를 추천하거나 플래닝을 해주거나 하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몇몇 해외에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익스피디아 같은 곳에서 벌써 이제 GPT를 통해서 플래닝을 짜주는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로머 얼라운드라는 곳에서 이런 플래닝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봤을 때는 야놀자가 이제 GPT의 최근에 리뷰 분석을 GPT를 통해서 리뷰를 분석하고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했는데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 서비스들을 어떻게 한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야놀자에서 나와서 이제 설명하셨는데 왜 리뷰 분석인가라는 이야기를 야놀자에서 하셨을 때 이제 GPT를 통해서 대부분은 뭔가 그냥 고객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설계하는데 그걸 하기에는 아직까지 되게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게 고객들이 뭘 물어보느냐 이제 발화라고 하는 것에 발화의 시점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아직 서비스에 녹여내기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가장 쉽게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리뷰들을 분석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걸 재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리뷰들을 분석해서 좋은 리뷰가 뭔지 나쁜 리뷰가 뭔지를 AI가 작성하게 하는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T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국 회사가 플러그인을 출시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아마 마이리얼 트립이 가장 준비하고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대부분 이제 익스피디아, 카약, 클럽 개추얼 가이드와 같은 글로벌 OTA들이 이런 GPT 플러그인을 통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몇몇 GPT 플러그인을 테스트해 보니까 뭐 대부분이 이제 여행 상품을 추천하고 여행지의 일정을 짜주고 그 일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사의 상품들의 링크들을 연결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립어드바이저가 제가 써본 것 중에선 플래닝이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습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출장 겸 가족여행 겸 해서 사이판을 갔다 와서 사이판 5일 동안 가는데 플래닝을 좀 GPT한테 짜달라고 해가지고 짰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순으로도 일정을 이런 이 로케이션의 거리에 따라서도 순서를 되게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아워에 따라서 몇 시부터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AI가 잘 분석해서 일정을 짜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건 이제 고객 사이드에서 여행들이 조금 더 정보 검색단이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걸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저도 경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관광사업자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OTA 채널들을 통해서 상품을 파는 일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반의 모든 사항들 그러니까 상품을 관리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관리해드리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여행사나 관광지의 업무 관리, 그리고 고비용의 디지털 전환들을 뭔가 사스 기반의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글로벌 OTA들의 한국의 상품들, 여행 상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API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채널로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 세 가지 IT가 관여되는 투어 액티비티 시장에서 직접 손님들한테 이제 상품을 파는 OTA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사의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GPT라고 불리는 그 생성형 AI가 기존의 AI들 우리 기존의 AI 스피커들 있잖아요. 저희도 집에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걔와 가장 달라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점이 사용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한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발화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아까 앞서 발표했었던 과장님이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사투리로 쳐도 이해를 하고 서울말을 써도 이해를 하고 이런 뉘앙스를 잘 이해한다와 그 다음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기획할까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제너레이티브 AI를 도입했을 때 사용자가 누구여야 될까? 고객이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 내부 직원이어야 될까라는 정의에서 저희는 내부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콘텐츠 에디터들이 이 AI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용자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들이 그럼 과연 이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냥 이런 기술 기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한 서비스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업무 시간을 단축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단축되는 생산성이 과연 이 되게 비쌉니다. 지금 그 API를 쓰는 게 되게 비싼데 이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비용보다 상쇄하는가를 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기술팀이 과연 이걸 지금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신규 채용을 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해야 할 고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거는 상품 콘텐츠들을 직접 AI가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있는 여행 상품을 디지털화해서 글로벌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행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API를 통해서 각 OTA에 뿌려줘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언어별로 에디터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풍부하게 상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콘텐츠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품 하나를 만드시는데 거의 하루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상세히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찾아야 되고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글을 써야 되고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도 그냥
단순히 이제 구글 번역이 아니라 현지화스러운 번역들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 결국 콘텐츠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AI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 GPT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행사의 상품 개발자고 우리는 이런 상품을 팔 건데 이제 상품 소개를 설명을 쭉 써봐라고 했을 때 괜찮은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네, 번역까지 굉장히 괜찮게 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제 만들어서 결국 정의를 하는데 AI한테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는 여행사에 근무하는 상품의 기획자다라고 이제 롤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포맷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좀 참고해야 될, 내부에서도 잘 썼다라고 표현되는 컨텐츠들을 인풋시켜서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되게 디테일한 이제 조정들이 필요한데 뭐 문장의 끝에 요를 쓰지 말고 다를 쓴다거나 문장의 글자 수를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 청중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다거나 그다음에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표현들을 배제해야 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은 되게 몽환적인 장소입니다인데 뭐 이런 표현들을 배제시켜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프롬프트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런 소스들을 미리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에디터가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던졌을 때 컨텐츠를 뽑아내는 일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실험을 해가면서 이 프롬프트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달리라는 서비스, GPT 나온 오픈 AI에서 만든 건데 빙에 가시면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가면 달리를 공짜로 쓸 수 있어서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AI 이미지 생성은 되게 돈이 비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려면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을 해봤습니다. 경복궁의 가을에 가이드가 투어를 하는 장면이고 고객은 한 5명 정도 있어. 그림으로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을 생성해냅니다. 네, 경복궁에 일제시대 복장을 하고 생성을 하고 있죠. 이미지를 한 5개 정도 뽑아줍니다. 이런 이미지들, 네, 이런 이미지들. 이건 좀 쓸만한 이미지네요. 네,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겨울 배경으로 바꿔줘라고 지시했을 때 또 겨울 배경에 조금 더 사실적이고 겨울을 배경으로 해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으로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점점 발전할 거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도 기존에 저희도 상품을 만들 때 이미지가 없으면 촬영하시는 작가님을 보내서 전경도 찍고 현장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고비용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기존의 경복궁 배경으로 했던 투어 상품을 AI가 만들어준 상품 이미지로 바꿔서 퍼블리싱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리스팅 됐을 때 뭐가 AI 사진인지 잘 모르시겠죠.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객들이 느끼기에 뭔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상품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이 생성형 AI가 계속 발전이 되면 사용자 단에서는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필드에서 실제로 여행사의 일들은 어떻게 바뀔까? 저희는 산업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면 뭐 상품 개발을 굉장히 자동화한다. 실제로 AI가 추천해준 코스를 가지고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개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성을 개선하거나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피로도를 감소시킨다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기술 기반의 서비스들이 강화됐을 때 이 기업들이 가진 기술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의해서 결국 또 차별이 더 심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약간 글로벌 경쟁에서 과연 우리 한국의 관광산업이 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아까 GPT 플러그인이 글로벌 OTA들이 독점했듯이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강화할수록 자본과 기술력이 강한 회사들만 살아남는 시장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고용이 저하되는 이런 측면들도 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질문을 그 습관이 있죠. 네네. 그런 컬처를 깨야 돼요. 네네. 질문할게요. 네. 저 생성형 AI를 실제로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번역 AI는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AI가 과연 이게 정말 사람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 혹시 세종대왕 맥북 사건 아시나요? 네, GPT한테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을 물어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네, 얘가 거의 작가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아직은 보장되지 않아서 1차적으로 약간 어떤 식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시놉시스를 쓰는 정도로 아직은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AI로 시나리오를 가져다가 A/B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내부에서 다음에 내부에서만 하실 확인하고 때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AI가 만든 거라고 해갖고 네네. 알려주고 사람이 좀 손 본 거하고 아예 사람이 만든 거하고 세 가지를 한번 A/B 테스트를 해볼 수 네네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얼마 전에 했던 그 세미나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이 그 음식을 소개하는 거 라이팅을 AI가 한 거랑 거기에 있는 전문 라이터가 한 거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셨는데, 아직은 사람이 한 것들이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거 연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통찰력 있는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유클리드 소프트의 박주환 대표님께서 GQA 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학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뵀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뵈니까 훨씬 이게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지금 저는 이제 관광을 전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부터 간접적으로 우리 구 교수님 덕분에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어떤 생활에서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제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좀 연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갑자기 말이 끊겼는데요. 네, 저희 우리 회사는 현재 대전에 있고 대전에서 AI 데이터도 만들고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도 또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AI는 이제 국가 B&D 과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대부분은 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 쪽에서 또 많이 텍스트 분석 특히 그쪽에서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저희 이제 진행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관광도 이 텍스트의 한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다들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텍스트를 어떻게 해서 이 인간의 마음에 무언가를 보고 싶은 감정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어쩌면 지금까지의 설명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부터 뭐 AI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큰 제품으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람들이 왜 이걸 계속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네트워크 분석, 다차원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발표했었습니다. 어느 노드와 노드의 관계를 서로 연결해주고 그 연결이 10개 뭐 20개는 큰 그게 없지만 이게 뭐 몇 천만 개, 억 개가 되면 그 안에 의미가 생깁니다. 그 의미를 찾아서 종합된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은 오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지금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 넷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가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좀 엘라스틱이나 이런 대규모 데이터 처리하는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최근에 이제 일인데요. 예, 보시면은 어느 기관의 이제 연구 과제들이에요. 연구 과제들인데 한 70만 개 정도 되는 연구 과제 목록인데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연구자들과 그리고 기술에 대한 토픽을 찾는 그런 것을 자동으로 찾는 걸 만들었는데 재미나게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더니 상당히 토픽도 자동으로 잘 나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클로버 X라고 아시죠? 오픈을 해서 오늘 오전에도 네이버하고 회의를 같이 하고 왔는데 클로버 X를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는 사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았는데 요즘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정도의 어떤 텍스트를 거기다 딱 던지니까 얘가 정리를 잘해서 딱 해주더라고요. 이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걸 걸러내는 식으로 해서 토픽을 잡고 다시 던지고 이렇게 했더니 검색의 모수들이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수를 가지고 했더니 저렇게 클러스터도 한번 해보고 재미난 지금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반이 다 네트워크 분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조금 그럼 기존의 검색하고 뭐가 다르냐는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GQ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QA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씬 그래프에 가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위치를 가진 위치의 관계를 퀘스천으로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라고 보십니다. 보통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VQA라고 있었죠. 이 VQA는 뭐냐면 이 장면을 보면 여기 이렇게 장면이다라고 하면 바탕은 무슨 색이야? 하면은 흰색. 되게 간단하죠. 이런 어떤 것들을 묻는 거예요. 시계는 몇 시야? 그러면 저기 3시 30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자체를 만드는 걸 지금 비주얼 QA에서 있는 그 자체의 QA를 만드는 거고, 근데 GQA는 뭐냐면 여기 좀 바운딩 박스 옆에 보시면은 그 펜슬 옆에 있는 건 뭐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서로 사물과 사물은 서로 연결해 주지 않으면 그 옆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연결하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보면 알겠지만 아이가 어떤 사물과 연결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QA거든요.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어디 있어? 뭐 이런 사실 QA를 통해서 어떤 사물과의 관계가 규정이 돼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물과 사물들의 어떤 집합이 있다면 그 관계를 QA로 만드는 게 GQA이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외부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농구라는 공을 보고 이거 몇 년도에 시작된 운동입니까? 이거 사실 이미지 안에는 없죠. 하지만 백그라운드로 그 지식을 만들어 놓고 이 질문했을 때 이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 백그라운드의 지식을 찾는 거, 이런 게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과정들이 우리 관광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찾는 과정에서 사실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는 사물들, 그리고 사실 그 사물 하나 자체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물의 뭔가, 그리고 그 사물의 어떤 의미, 뭐 나한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어떻게 지어놓느냐, 내 생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 지어놓느냐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찾는 어떤 단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VQA에 대한 제가 뭐 설명을 간단하게 아까 드렸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700만 건인데 700만 건이면 많죠. 근데 이런 걸 2번인가 더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랑은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미지와 그것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들 많이 고민을 저희도 했었고, 이런 거 갖고 어디에 쓰냐? 보통은 저희가 시각장애인들 혹시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셨나요? 그 정말 멋진 그 가슴 뛰게 하는 영화였는데, 그 스타트업에 보면 이렇게 그 걔네들이 만드는 제품이 이렇게 그 안내견을 보고 안내견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각장애인한테 하면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시각장애인한테 말을 해주는 그걸 만들어요. 거기에 쓰인 그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근데 좀 거기는 좀 얘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더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시각의 정보에서 어떤 내용을 얻어내는 그 배치를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을 했고, 외부 지식 데이터도 상당히 돈 많이 썼죠. 10억이나 썼습니다. 근데 118만 건을 만드는데 되게 어렵게, 이것도 결국은 그 위키피디아 지식을 그래프화하고 이미지의 내용들을 연결을 해서 이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는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AI 허브에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한번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시각적인 것이 상당히 강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AI가 인식하는 데이터로 만들까에 대한 걸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GQA와 VQA. VQA는 자, 헤어컷이 필요하냐 하는 어떤 네 상태를 얘기하지만, 밑에 GQA는 레프트, 옆에가 뭐가 있고 왼쪽에 앞에가 뭐가 있고 하는 어떤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에서의 관계죠. 근데 저는 이 정보는 결국은 이미지와 질문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소스 데이터가 여기 지금 보면 비주얼 지놈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레프리젠테이션이라는 그 되게 중요한 어떤 단어인데, 이 대표하는 어떤 의미를 대표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프가 쭉 그려요. 이거 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자동으로 그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화하고, 그럼 결국은 그 어떤 비슷한 장면들의 이미지들을 연결하면 밑에처럼 이렇게 종합된 그림이 나오겠죠. 예, 저런 어떤 그래프 안에서 이제 저게 이제 거대해지면 저게 하나의 그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처럼 이렇게 뭔가 연결을 찾아가거든요. 이제 그것을 모델링해서 그 어떤 걸 추천을 받는 이런 식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씩 우리 어떤 지능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 모델은 이렇게 위에 보면 그래프를 넣는 모델이 있고, 그 중간에 퀘스천에서 버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 GPT 바로 직전에 나온 버트. 그리고 이미지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GPT의 그 기본 엔진인데, 그게 이제 이미지 GPT가 쓰여서 컨캣에서 서로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요약돼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어떤 프리딕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제 콘캣 하면 뭔가 이제 융합이 되고 뭐 알고리즘이 되고 이럴 거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냥 합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도 보니까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냥 그 종합적인 이미지를 우리한테 갖고 있잖아요. 뭔가 요약된 이미지를 비슷하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관광 데이터가 그러면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한번 고민해 본 겁니다. 이 관광 데이터에서 저 그 박스 안에 태양만 하나 딱 놓고 보시면 태양이 감동적인가요? 아니면 저 박스 위에 갈매기 하나 날아가요. 빨간 배경에 감동적인가요? 네, 사실 그 앞에 연인이 이렇게 둘이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 이 감동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이 배치에서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뭔가 앞에는 뭔가 이렇게 이 배경이 있고 저 멀리 해가 지고 있고 그 빛이 그 온 누리를 이렇게 감싸고 그 연인들을 그 앞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뭐 하는 이 사람과 액티비티와 사물과 모든 것들의 어떤 배치가 감동을 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저는 이 장면의 하나의 연결 관계라고 봅니다. 앞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1차적인 얘기지만은 거기 안에 혹시 감정이 있다면 이 연인들이 태양을 봤을 때 뜨겁다 뜨거운 감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옆에 갈매기가 날아가는데 뭔가 외롭다 뭐 이런 감정들이 이 태양과 감정을 연결하고 아니면 연인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감정들을 연결을 해 놓는다면 이와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의 감정에 가장 적합한 장면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 있겠죠.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텍스트 하냐면 자, 이 장면 전체를 놓고 되게 그 아름다운 어떤 그 해변의 어떤 광경에 되게 그 사랑스럽고 따뜻하다 이렇게 퉁 쳐요. 근데 그걸 좀 세분하게 나눠서 해놓으면 이 장면을 상당히 다양한 어떤 케이스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을 그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이 책 보셨나요? 이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인데 한번 꼭 보십시오. 이 책에서는 이분은 어떤 그 양자 중력학을 그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뭐냐? 시간은 없다. 시간은 없고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결국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데 기억의 결과는 뭐냐? 감정이다. 결국 우리는 감정만 남는다.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일의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얘기고 그래서 내게 내 짧은 삶의 감정들의 끊임없는 외침에 불과하다 하면서 감정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감정에 또 애정을 쏟고 그것도 이끌려서 또 살고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 사람을 어포던스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인데 이게 자 A는 나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BCD의 감정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했어요. 사랑이라고 검색했는데 이 첫 번째 화면에서는 그 나한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아주 큰 범위도 있고 작은 범위도 있고 하겠지만 다 일의 관계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앞쪽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은 뭔가요? B, C, D, E, F 중에? 네, 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 일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검색 엔진이 주는 결과입니다. 뭐 구글은 약간의 그 랭킹이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검색 엔진들은 내가 어떤 단어를 쳤을 때 딱 일의 관계만 줘요. 그러니까
가끔 헷갈리는 거죠. 야,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건가 저건가, 이건 내 내용이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을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있으면, 자,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나에게 중요한 감정은 뭐죠? 이겠죠. 왜냐하면 이 뒤에 그거와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도를, 감정의 중요도를 줄 수 있고, 그게 그러면 아까 제가 장면을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래프로 쭉 그리고 그 그래프들을 쭉 연결을 하면 엄청난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그래프 안에서 내가 어떤 한 단어를 딱 찾았을 때 그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 어떤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여기에 어떤 그 이 장면 중심의, 아니면 이 관광 중심의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내피셜한 얘기입니다. 이걸 누군가 구현하시면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접근으로 약간 분석적으로 장면을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고 그것들의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서 찾고, 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그 루트를 찾아주고, 사람들이 여기 지금 왼쪽 아래를 보면 이건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시선대로 이렇게 그 히트맵을 그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 단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되어 있는 우리의 그 관광 루트보다는 나에게 중요한 관광 루트, 예, 이런 게 지금 그때가 아닌가요? 네, 당연하죠. 제가 요즘 책 읽고 있는 책인데 지금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이 엄청난 두께인데요. 그 해양 실크로드 문명사인데, 이게 고대부터 그 길가메시부터 쭉 내려오는 얘기예요. 근데 항구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걸 읽으면서 지명을 보면 구글로 가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 지명에 이제 주변에 그 해당되는 것만 보지 않고 옆에 뭐가 있는지, 여기 뭐 있는지, 아, 여기 자연환경은 어떤지, 여기 사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보면서 저도 이 책을 읽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읽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작성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계속 이 단어 안에서 연결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호기심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여행이라는 게 그런 어떤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 했고요. 그게 결국은 텍스트에 표현된 지명의 생생한 이미지를 작가의 감정으로 나도 느끼고 싶은 거죠. 어떤 시각에서 작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나하고 좀 다른데, 너무 사실 보니까 좀 시시한 것도 있었거든요.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가면 다를까요? 그리고 지금 또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다 읽어보셨죠? 이거는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되게 말이 고와요. 곱고 예쁜데, 여기도 결국은 이 마들렌하고 그 홍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게 먹고 싶어지고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책을 읽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같이 먹어보자 했는데, 이것을 먹으면서 읽었더니 뭐 별과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간식 같았어요, 그냥. 하지만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텍스트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꼼브레라는 말이 어디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이제 결국 텍스트에서 있는 어떤 감각의 기억이 결국 이미지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의 소리, 말에 의해서 내가 또 어디 가보고 싶다, 텍스트에서 읽은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갔는데 또 옆에 뭐 있지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하는 어떤 그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그 관계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장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톡방에 그 그림자 같이 있는데 거기 김병옥 교수님께서 아주 아침에 제가 사실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을 찍으시다니.
가보고 싶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 남한산성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남한산성 자체는 별거 없는데 그 어떤 때, 어떤 시간, 이 시공이 딱 정해지니까 이런 멋진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을 어떤 데이터화하고 이 배열이 완성될 때를 완성되는 시점을 당신 빨리 지금 짐 싸서 떠나세요 하면 내가 사실 이 장면을 보고 싶다라고 클릭해 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날씨 뭐 이런 관계들을 딱 봐서 이거 내일 발생할 일일 것 같아요 하면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 떠나세요. 거기 그곳으로. 이런 어떤 그 데이터들이 이런 시간과 공간을 추천해주는 그런 게 있나 하고 한번 저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여행 사이트들은 액티비티 중심이고 뭐 이런 감정이나 내가 느끼고 싶은 어떤 그 풍경 그런 것들에 집중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교수님? 어려워서 제가 실제로 가는 팀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그 새벽에 저거 가서 쉬는데 저렇게 예. 그 분이 그 전문가예요. 새벽에 언제 떠나야지 해가 뜨면 다 그렇죠. 새벽 한 6시, 5시에 딱 가서 저 올라올 때 찍는 거거든요. 예. 그게 사실 데이터화 되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제가 계족산을 자주 다니는데 이 계족산에서 거기도 해가 떠요. 근데 제가 해 뜨는 광경을 본 지 몇 분 안 돼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네. 사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이 피크민이라고 하는 게임 아세요? 네. 제가 이거 작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네. 사람들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분 좀 엄청나게 들었죠? 예. 근데 제가 이게 작년에 여기 관광, 스마트 관광, 스마트 투어리즘에서 발표하려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일본도 갔다 왔는데 일본은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보니까. 얘네는 기억과 감정을 나에게 계속 남기게 하고 그래서 정이 들게 해서 못 떠나게 하고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이런 어떤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이걸 해봤는데 어딘가 꽃이 너무 화려하고 많이 피어 있는 데는 그리고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아이템을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만의 아이템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지금 67레벨입니다. 보니까 120레벨 막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게 또 우리나라 있죠. 토스. 아이고. 네, 그럼 토스는 돈을 가지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인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관광은 꼭 보고 가야 하는 것들에 좀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스케줄을 짤 때도 그걸 해야 되는데 왜냐? 타인의 시선 때문에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 그거 보고 왔어? 안 봤는데? 그러면 야, 너 여행 헛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 여행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과거의 어떤 여행들이었다면 이제 사실 앞으로의 트렌드가 지금도 이미 바뀌고 있지만 이제 꼭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바라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추천해 준다면 난 그곳에 가겠다. 라는 욕망들이 살아나고 있다. 그게 어디냐 이제 송기령 부사장? 예, 한번 너무 깊게 보진 마시고 그냥 흘러가듯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트렌드에 맞는 추천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떠실까?
그래서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 내가 느끼고 싶은 어떤 장면들을 그 세분화해서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들의 그래프를 잘 연결해서 그 공통된 감정들 아니면 그 내가 갖고 싶은 감정들을 추천해서 선물해주는 이런 어떤 여행의 콘텐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요즘 제가 스크린 골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9시 반에 들어가서 2시간을 혼자 와이프하고 둘이 11시 50분에 이거 대부분 이제 1시간 반에 끝나는데 저희는 초보라 2시간씩 해요. 2시간 반씩. 그래서 주인들이 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주말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와이프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꼭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필드에 가서 필드에 간 적은 전밖에 없지만 뭔가 하고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대요. 근데 지금 앞에 거는 그 평면이지만 지금 요즘 보니까 이제 막 사방팔방 나오더라고요. 바닥까지도 막 있고 이런 공간에서 내가 한 그 깊은 시간 한 3-4시간들을 보내고 왔다. 어떤 이런 느낌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감정, 내가 느끼고 싶은 것을 이런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추천해주고 실제 그 장소에 나를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멀리서 오셨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질문 하나는 해야죠. 멀리서 오셨으니까. 저기 뭐야 MIS 전공하시고 IT 하시는 분 치고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 책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계속 어라우징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그 디지털로 그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그 네트워크 분석의 진심이다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다 연결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출연 빈도로 서로 연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이 어떤 게 뭐가 많이 하느냐. 근데 그거는 가장 1차적인 것이고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그래서 얘와 얘의 어떤 그 감정적 의미가 뭐냐. 서로 좋은 관계냐 나쁜 관계냐 아니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면 결국 그게 감정 지도가 되지 않을까. 뭐 어떤 내가 내 사물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 존재의 모든 사물들과 연결돼 있는데 이 연결돼 있는 나를 규정하는 그런 감정의 지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아주 멋지게. 근데 감정 이런 거를 그 워드 클라우드나 이런 걸로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는 이미 많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지금으로 넘어가는데 본인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실 거예요? 네. 근데 그 감정의 워드 클라우드는 되게 그 보편화 시켜놨잖아요. 그 뭐 이 단어가 나오면 뭐 이렇게. 사실 저는 텍스트 중심이 아니고 장면 중심이에요. 장면. 예, 그리고 장면, 상황, 그리고 어떤 그리고 모든 것은 배열과 배치가 있는데 그 배치에서의 내 감정, 종합적인 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감정이라고 했을 때 되게 1대1 대응으로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좀 유치해지는 것도 있어요. 감정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아까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그 시점의 그 감정을 예. 표현하는 감정을 내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좀 너무 예. 그 내비셜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재밌게 들었고요. 네. 사실 그 MIS 하시는 분이 뭐 감정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낯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 아까 이제 그 추천 시스템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관광 쪽에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그 어떤 돈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네. 그런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저는 이제 생각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광 쪽에서 그 MIS 쪽에서 하는 제품에 대한 추천은 다분히 그 네. 인식 커그니티브한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 됐던 뭐 그렇죠. 그런 쇼핑몰에서 추천해 주는 거는 되게 그 추천이 잘 맞아요. 커그니티브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에서 이제 추천해 주는 것도 보면은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어디 갔는지 봐서 너하고 프로필이 비슷한 사람은 이런 데 갔으니까 너도 이런 거 좋아할 거야라고 해서 알고리즘 자체를 보면은 그 코그니티브한 측면을 강조해서 추천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챗GPT 나오면서 쏙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챗GPT도 아마 그런 알고리즘으로 추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냐면 지금 감정이라는 거를 갖고 나오셔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 여행을 가서 되게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작년에 갔다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남는 게 있지만 10년 전에 갔다 왔는데도 기억이 잘 남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보면 되게 인상적인 거거든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남한산성에 저 해 뜨는 거 보러 갔는데 사실은 해 뜨는 걸 못 보고 가서 엎어져가지고 뭐 코가 깨진다든지 뭐 이러면 그거는 뭐 20년 네. 지나도 기억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관광 쪽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관광에서는 뭔가 그 우연성, 해픈스텐스라고 하기도 하고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그게 좋았던 안 좋았던 그런 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처럼 오히려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향. 그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거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저런 거 추천 시스템을 만드실 때 너무 이렇게 그 알고리드믹하게 딱 우리 그 제품 추천하든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엉뚱한 거를 한번 좀 이렇게 소개해서 이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데를 한번 갔을 때 네네네. 도대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데는 바닷가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바닷가가 아니라 막 산을 추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라고 얘가 진짜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드렸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원래 그 아마존도 보면 그 자기가 좋아할 거 이렇게 8개 중에 2개는 이상한 거를 딱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결국 그 그래프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사실 연결될 일이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밖에. 근데 가끔 여기서 이걸 추천해요. 바로 연결하는 걸. 그러면 이게 보여서 이걸 쭉 연결해주면 여기에 그룹이 갑자기 일로 가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 새로운 어떤 그 루트가 생기는 그런 게 이제 네트워크에 보입니다. 그 네트워크 분석의 또 묘미죠. 그런 걸 찾는 게 그게 마케팅에서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수학관광학회 기부도 계속 좀 해줘. 네, 아유, 전 항상 불러주시면 그 열심히 그 참석해서 제가 작은 생각이지만 그 했던 것을 계속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본 세션을 위해 발표를 진행해 주신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산업계 세션을 마무리하고 학계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계 세션의 진행을 맡으신 김태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